알 없는 반지. 당신은 내 반지에 알이 빠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나요? 당신 말씀처럼 이렇게 망가진 채로 끼고 있는 건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뭐라도 바꿔 끼면 좋을 테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 반지가 망가진 것이 기념할 만한 일이라서 차마 바꿔 낄 수가 없네요. 어머, 세월은 정말 빨리 흘러서 이 반지를 망가뜨린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모두들 몇 번씩이나 왜 그런 반지를 끼고 있느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반지에는 실로 깊은 속사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대로 끼고 있었어요. 당신에게는 이 반지에 얽힌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이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창자가 찢어지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괴롭거든요. 하지만 이걸 내 손에서 잠시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 반지는 나한테 실로 은인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반지가 나에게 수많은 근심과 슬픔을 준 덕분에 어떻게든 어엿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지는 항상 나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매개체입니다. 내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가 되는 것이고요. 알 빠진 반지가 남들이 보면 몹시 흉하겠지만 나에게는 정말이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예요. 참으로 나한테 잘 어울리는 물건이고요. 당신은 아직 자세한 내 사정은 모르시겠죠. 나의 처지는 실로 이 알 없는 반지와 꼭 닮아 있거든요. 이 반지와 함께 남들에게 여러 비난과 공격을 받지만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망가뜨린 반지입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일은 진작 각오한 것이어서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요. 그래도 어떤 때는 이 반지를 보고서 아, 나처럼 가여운 반지구나 라면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로 지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인간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신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 망가진 반지. 이 반지에 진정한 가치가 깃들어 있다는 건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왠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이 반지를 내 손에 끼게 된 것은 정확히 5년 전입니다. 내가 18살 되던 해 봄이었죠. 바로 그 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반지는 남편한테서 받은 거예요. 하지만 결혼 반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별 생각 없이 나한테 사준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걸 결혼 반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내가 결혼했던 그 시절은 여성 교육의 씨앗이 겨우 드문드문 뿌려졌을 시기였기 때문에 나 역시 지금 지닌 사상에 반도 익히지 못했었어요. 게다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5년 전이라도 도쿄의 5년 전과는 상당히 달랐죠. 서양인 부부가 지내는 모습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혼인법이 어떤 건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일본에서 예로부터 전해진 관례 그대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은 여학교에서도 그 당시는 오로지 중국식의 수신학을 가르쳤고 책도 유향의 연려전 같은 것만 읽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느샌가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면식도 없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를 어렸을 때 여의었다고 해도 코를 베고 귀를 잘라
딴 마음이 없음을 보였다는 이야기나 시어머니가 악독해서 며느리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해도 아내 된 자는 을에 스스로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이 부인의 더할 나위 없는 미덕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로는 남편이란 존재는 실제로 누가 될지 모른다. 마치 운세를 보듯이 길이든 흉이든 걸리면 별 방도 없이 그저 천명에 맡기고 나는 나의 도리를 지키며 평생을 순결하게 지낼 뿐이라고 각오하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여자들의 교훈서를 그대로 몸소 행하며 해석해 보였다고 할 정도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즉 저의 아버지를 대할 때도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손을 바닥에 짚는 예를 취하고서야 겨우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모든 방식이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버지들은 왜 저렇게 스스럼이 없을까 하고 다른 집 부녀 사이를 의아하게 여길 정도였죠. 그처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난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여자의 운명은 가여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무언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가끔씩 실로 보잘것없는 여자의 운명을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평생 시집가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15살쯤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꾸만 나에게 결혼을 권하셨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여기는 어떠냐, 저기는 어떠냐 하면서 여러 곳을 권하셨었어요. 난 그때 겨우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요. 난 그저 시종일관 싫어요. 거기도 싫어요. 이렇게 반복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까 좀 더 두고 보셔도 라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18살이 되는 해 정월에는 어머니도 더 이상 나를 변호해 주는 자리에 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때부터는 슬슬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제멋대로라니 이 도대체가 당신 교육이 잘못됐다니까 라면서 때때로 어머니한테까지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보자고 나를 거실로 부르시기에 무슨 일인가 가보았죠. 아버지는 내가 자리에 앉는 것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 놀란 생각을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어느 정도 핑곗거리를 생각해 두었었는데요.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난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는데 아버지는 싫으면 말해보라는 듯한 기세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 대신 무슨 말이라도 해주겠거니 싶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무서웠는지 혹은 진작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염려스러운 듯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빨리 알겠다고 말씀드려 라고 말하는 듯이 넌지시 눈짓을 보내고 있었죠. 난 이렇게 달래고 밀어붙이는 두 분 눈빛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나 평소 그다지 친근하지 않은 아버지라서 정말로 당혹스러웠고요.
하지만 마침내 필사적으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여러모로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밀어주시면 하고 할 말을 반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뭐? 공부가 부족하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구나. 남들 하는 만큼의 공부는 시켜주지 않았냐? 에? 뭐가 부족해?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는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네가 잘못했다 하는 얼굴로 나를 보았지만 난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든 도쿄의 여자 사범학교에라도 가서 라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도 중간에 아버지가 끼어드는 바람에 다 말하지도 못했어요. 뭐? 사범학교? 소학교 교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평생 혼자서 지내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어머니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내 말 듣도록 해. 라고 하시고 획 일어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차근차근 나에게 일러주셨어요. 아버지 성격으로 봐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좀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으실 거다. 특히 이번 상대는 상당히 아버지 마음에 차는 모양이다. 중매인도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 나쁜 데를 주선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력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쉽게 들어올 만한 혼담은 아니다. 그리고 여자란 혼기를 놓치면 좋은 상대를 만나기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급기야 울먹이시더군요. 이런 울먹이는 목소리로 타이르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면 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순진한 처녀였고 또 어떻게든 한 번은 어디론가 시집 보내실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들이고자 한 것도 아닌데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조금 더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그 후 어머니는 맞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모레는 시간이 괜찮냐? 그쪽에서 맞선을 보자고 한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너도 그리 생각하고 내일 머리도 하고 기모노와 어울리는 동정도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난 그때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예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내 방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다 정한 결혼이라서 맞선을 본 후에 싫다고 말씀드려도 그 주장이 먹힐 리가 없을 테지요. 그저 창피를 겪으며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이기만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고집스럽게 맞선 보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우겨댔지요. 지금 생각을 하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로 정말 나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 친구나 친척 이외에는 거의 사람을 만난 일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이따금 내가 현관에서 어정거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예, 손님 오셨어. 빨리 숨어. 어서 저쪽으로. 라면서 광으로 쫓아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은 좀처럼 갖추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때 맞선을 보았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러니 저러니 걱정하기보다 차라리 잠시나마 결혼은 싫어도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살짝 기대를 품었다는 사실을 그나마 추억으로 삼고서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해 음력 3월 벚꽃이 필 때 그럭저럭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도무지 남편한테 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은 내가 왜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기라도 했을까요? 때로 박물관 같은 곳에 데리고 가지고 뭘 사줄까? 저걸 사줄까? 라고 한 적도 있지만 난 도무지 물건을 사달라고 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 집 사람이 됐는지 어떤지 마음이 안정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함께 걸을 때나 뭔가를 할 때도 전혀 즐겁지 않고 그저 고향에 있었을 때 일만 떠올라서 어디를 가도 아,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여기 왔더라면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15살 정도 되는 처녀가 누군가의 편지 심부름을 왔더군요. 하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서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어째서인지 남편이 급히 손을 뻗으면서 이건 나한테 줘야지 하면서 하녀를 쏘아보더군요.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하찮은 일에 화를 내네 무서운 사람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문득 생각을 했지요. 남편은 이내 그 편지를 다 읽고서는 평소와 달리 돌돌 말아서 품에 넣으면서 일간 이쪽에서 답장하겠다고 말해둬 라고 하녀에게 말해서 그 심부름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잠시 근처에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10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요량으로 요도 깔지 않고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학교 친구들한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밤도 깊어져서 어쨌든 하녀는 좀 먼저 쉬게 하자 싶어서 먼저 자라고 했는데 하녀 하나가 내가 쓸쓸할 거라며 말벗을 하러 옆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정말 사모님은 글씨를 잘 쓰시네요. 이전 사모님은 이라는 말을 무심코 하더군요. 나는 그 이전 사모님? 이라는 말이 불현듯 마음에 걸려서 아니 이전 사모님이라니 내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 하녀는 내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터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내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그만 무심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인 어른께 야단을 맞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모님이 오시기 한 5, 6일 전까지도 이 집에 살던 분이 계셨는데 주인 어른이 서생 시절에 하숙하셨던 댁의 따님인 것 같아요. 라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낮에 왔던 그 심부름꾼은 아마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녀의 앞이라서 그런 기색은 보이지 못하고 일부러 냉담하게 그래? 그렇구나 라면서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정말 어이가 없네. 여자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나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또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혼까지 했으면 그런 짓은 그만두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말은 원래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혼자서만 마음에 담아둔 채 언짢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3월보다는 4월, 4월보다는 5월, 달이 갈수록 점점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고 끝내는 3, 4일 동안 어디론가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한 2, 3일 밤을 자지 않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일이 몇 날 밤이나 계속되자 더 이상 그렇게 눈 뜨고 있을 수 없어서 그만 깜빡 잠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런 밤이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밤중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서둘러 문을 열면 남편은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나를 쏘아보며 뭐야? 아까부터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는데 왜 안 열어? 에? 동네방네 다 들려도 괜찮은가 보지? 남편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한가롭게 잠이나 고온히 자고 있다니 이 어지간히 무사태평한 마님 나셨네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군소리를 듣는 괴로움이란. 하지만요, 그런 일은 참을 수도 있어요. 밤중에 이렇게 화내는 소리를 듣고 하녀가 깨기라도 해서 남편의 귀가가 늦다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것도 정말 너무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죠. 또 그런 잔소리를 한들 더 툴툴거리기만 할 것 같아서 젖은 종이에라도 닿듯이 조심스레 당신 말씀이 다 맞아요 하고 마냥 사과하고 겨우 잠을 청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학교에 다닐 적 일을 떠올리면서 동급생 중 가장 사이가 좋았던 어떤 언니도 아직 독신인데 또 아무개도 지금은 학교에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나만 마음이 여려서 시집을 와서는 이런 괴로운 일을 겪고 있구나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로 지새운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먼 곳에 가셔서 고향에는 어머니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역시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이런 일을 눈치채는 것도 빨라서 내가 어쩌다 고향에 돌아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쩐지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것 같구나. 몹시 야윈 것 같아.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냐?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어떻게든 의논이라도 하겠지만 엄마인 나는 말해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저 어떻게든 네 몸을 아끼고 너무 마음 졸이지 않도록 하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슬프든지 울지 않으리라 생각해도 평소 마음을 알 수 없는 남편 옆에서 입이 거친 하녀에게 보일 체면 따위에 신경을 쓰면서 한결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고마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새록새록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사무치더군요. 어머니, 아니에요. 근심 같은 거 전혀 없어요. 라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때마침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은 나보다 더 정직하게 어머니에게 진실을 고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머니 쪽을 보니까 어머니는 나보다도 먼저 벌써 눈가를 빨갛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어머니는 결국, 물론 꼭 그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지병을 앓다가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나를 걱정하다가 서글프게도 내가 19 되는 가을에 아침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나를 일찍 시집 보내면 어머니도 마음이 놓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 역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서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한유돼서 어머니의 생명을 단축시켰는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도 모두 나의 탓이라고 체념을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며 여전히 불우하고 비참한 가운데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로 반발이란 무서운 것이에요. 나는 결혼 후 2, 3년 사이에 언제부턴가 여자를 위해 개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허기는 그때는 마침 여권론이 발흥하려던 때여서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결코 여자의 천명이 아니라는 설이 차츰 일본 사회에 생겨나고 있었죠. 나도 평소에 바쁜 집안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신간서적이나 여성 잡지 등을 항상 곁에 두고 즐겨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서양의 여권론, 즉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뇌리에 박혀서 어쩌면 일본의 여성들도 좀 더 타고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 또 세상의 수많은 여성들의 불행을 구제하고자 때때로 까다로운 말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나의 각오가 상당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국식으로 그저 뭐든 참고만 있으면 된다. 나 자신의 행복조차도 희생해도 괜찮다 하는 소극적인 각오였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불행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고 남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일보진전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종 남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은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았고 모든 일에 나보다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더군요. 나중에는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건방지게 여자 주제에 또 얕은 지식을 뽐내냐면서 한마디로 폄하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나의 진심이 부족하고 또 내게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겠죠. 나에게 모니카 정도의 힘은 없더라도 모니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말이에요. 방탕한 아들의 회심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현모로 유명하죠. 그 모니카 정도의 힘은 없더라도 적어도 좀 더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까닭 없이 신세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찢어진 천은 쉽게 꿰매기가 어렵고 또 부서진 옥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비유처럼 거기에는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내 힘에 부친다고 여겼습니다. 또 내가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남편에게 반발심을 주어서 남편을 위해서도 오히려 좋지 않을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난 드디어 마음을 정했죠. 바라던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쌍방이 헤어지기로 한 겁니다. 그런 연유로 나는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기념으로 바로 이 반지의 알을 빼낸 겁니다. 내가 알을 뺀 것은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왕 구천을 따라 한 것이에요. 그렇기는 해도 아침 저녁으로 이 알 없는 반지를 바라보면 알을 뺀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비록 와신 상담은 하지 않더라도 기어코 이 반지를 보면서 일해서 많은 가련한 소녀들의 장래를 지키고 보석 같은 소녀들에게 나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점차 결혼법도 개정되었고요. 세상에는 상당히 훌륭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난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또 남편을 사랑하지도 못했나 하고 이 반지에 대해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내가 여러 해 겪은 고통을 대단히 가엾게 여기시고 늙은이가 부질없는 간섭으로 애석하게도 어린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렸다면서 늘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세요. 지금은 아버지가 오히려 내 뜻을 칭찬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난 이것을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여기며 슬픈 중에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만 더 바라기는 이 알 없는 반지가 그것을 준 주인의 손에 의해서 다시 원래의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인데 이 일에 관해서는 역시 아직은